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28장 불운한 백합소녀. 정말 디애나, 내가 일레인 역을 맡아야 해. 디애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 저 아래로 떠내려갈 용기가 없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루비 길리스도 몸서리치며 말했죠. 우리 둘이나 셋이 평평한 배에 같이 앉아서 떠내려가는 건 괜찮아. 그땐 정말 재미있거든. 하지만 죽은 척 누워 있어야 한다면 나는 절대 못해. 너무 무서워서 정말 죽을지도 몰라. 낭만적이긴 하겠지. 제인 앤드루스도 인정했어요. 나는 떠내려가는 것도 괜찮고 일레인이 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래도 너무 웃겨. 루비가 일레인이 되어야 해. 루비는 아주 하얗고 예쁜 금발 머리를 가졌잖아. 일레인은 그녀의 모든 밝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고 했잖아. 그리고 일레인은 백합 아가씨였어. 빨간 머리 사람은 백합 아가씨가 될 수 없어. 내 얼굴은 루비만큼이나 하얗잖아. 디에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머리는 내가 자르기 전보다 훨씬 어두워졌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애는 기쁜 듯 얼굴을 붉히며 외쳤어요.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했지만 누가 아니라고 할까봐 감히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했어. 지금은 로빈색이라고 불러도 될까, 디에나? 응, 그리고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 디에나가 말하며 앤의 머리 위에 모여있는 실키한 짧은 곱슬머리를 감탄하며 바라봤어요. 그 곱슬머리는 아주 예쁜 검은색 벨벳 리본과 리본 매듭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그들은 과수원 비탈 아래 연못 두개 서 있었어요. 작은 자작나무들이 둘러싼 작은 고지 두 개서 뻗어나와 있었고 그 끝에는 낚시꾼과 오리 사냥꾼을 위해 물 위로 돌출되도록 지은 작은 나무 플랫폼이 있었죠. 루비와 제이는 한여름 오후를 디에나와 함께 보내고 있었고 애는 그들과 놀기 위해 찾아온 참이었어요. 앤과 디에나는 그의 여름 대부분의 시간을 연몰에서 보내거나 그 근처에서 보냈어요. 아이드로와일드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죠. 벨시가 봄에 그의 뒤뜰 목초지에 있던 작은 나무 둥근 덤불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애는 그루터기들 사이에 앉아 울었어요. 게다가 그 속에는 약간의 낭만을 느끼는 마음도 있었지만 금세 위로받았죠. 결국 그녀와 디에나가 말했듯이 13살에서 14살이 되어가는 큰 소녀들에게 놀이집 같은 유치한 놀이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고 연못 주변에는 더 매혹적인 놀이들이 있었거든요. 다리에서 송어를 낚는 것도 멋졌고 두 소녀는 베리 아저씨가 오리 사냥을 위해 두었던 작은 평저선을 저어 다니는 법을 배웠어요. 일레인 흉내를 내자는 것은 앤의 생각이었어요. 그녀들은 그 전에 겨울 학교에서 테니스 내시를 공부했죠. 교육감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학교의 영어 과정에 그 시를 지정했던 거예요. 그녀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문법적으로 쪼개고 전반적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그 안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놀라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름다운 백합 아가씨와 랜슬롯과 귀네비어와 아서 왕은 그녀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인물이 되었고 애는 자신이 카멜롯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비밀스러운 아쉬움에 사무쳤어요. 그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죠. 앤의 계획은 열광적으로 환영받았어요. 소녀들은 평저선을 선착장에서 밀어내면 물살을 따라 다리 아래를 지나 내려가고 결국 연못이 굽어지는 곳 아래쪽에 또 다른 곳에 얹히는 것을 발견했었거든요. 그녀들은 여러 번 그렇게 내려가 보았고 일레인을 연기하기에는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일레인 할게. 앤이 마지못해 양보하며 말했어요. 비록 그녀는 주인공을 맡고 싶어 했지만 예술적 감각이 그것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거든요. 루비, 너는 아서 왕을 해야 하고 제이는 귀네비어를, 디에나는 랜슬롯을 해야 해. 하지만 먼저 너희는 일레인의 오빠들과 아버지가 되어야 해. 벙어리 하이는 맡을 수 없어. 한 사람이 누워있을 때 평저선에는 둘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배 전체를 가장 검은 사마이트로 덮어야 해. 너희 어머니의 검은 오래된 숄이 딱 맞을 거야, 디에나. 검은 숄을 구해오자. 애는 그것을 평저선 위에 펼쳐 덮은 다음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아 배 바닥에 누웠어요. 아, 정말 죽은 사람처럼 보여. 루비 길리스가 불안하게 속삭였어요. 자작나무 그림자 아래 놓인 앤의 고요하고 하얀 작은 얼굴을 보며 말이죠.
이건 나를 무섭게 만들어. 얘들아,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 린드 부인은 모든 연극 흉내내기가 아주 사악하게 나쁘다고 한다고. 루비, 린드 부인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애니 엄하게 말했어요. 그건 분위기를 망치니까. 지금은 린드 부인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이야. 제인, 내가 이걸 맞춰줘. 일레이는 죽었으니까 말하는 건 말도 안 돼. 제인은 상황에 맞게 행동했어요. 황금빛 비단 이불은 없었지만 오래된 일본 크레이프 피아노 스카프가 훌륭한 대용품이었죠. 흰 백합은 그때 구할 수 없었지만 앤의 포개진 손 하나에 파란 붓꽃 하나를 세워놓자 완벽한 효과가 났어요. 이제 다 준비됐어. 제인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녀의 고요한 이마에 입을 맞춰야 해. 그리고 디애나, 내가 자매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말하고, 루비, 너는 안녕, 사랑하는 자매여라고 말해. 둘 다 가능한 한 슬프게 해야 해. 앤, 제발 조금만 미소 지어. 일레이는 미소 짓는 듯 누워 있었다고 했잖아. 그게 좋아. 이제 평저선을 밀어내. 평저선은 밀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박혀있던 오래된 말뚝에 거칠게 긁혔어요. 디애나와 제인과 루비는 배가 물살에 잡혀 다리를 향해 향하는 것을 보기만 하고는 곧 숲으로 뛰어올라 길을 건너 연못 아래쪽 고지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랜슬롯과 귀네비어와 왕이 되어 백합 아가씨를 맞을 준비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몇 분 동안 애는 천천히 떠내려가면서 자신의 상황의 낭만을 마음껏 즐겼어요. 그러다 아주 낭만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평저선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일레이는 그녀의 황금빛 이불과 가장 검은 사마이트 덮개를 들고 벌떡 일어나 바닥에 난 큰 틈을 멍하니 바라봐야 했어요. 그 틈으로 물이 정말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선착장에 있던 뾰족한 말뚝이 배 바닥에 덧대어져 있던 박음질된 천 조각을 뜯어낸 것이었어요. 애는 이것을 몰랐지만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이런 속도라면 평저선은 아래쪽 고지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가득 차 가라앉을 터였으니까요. 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착장에 두고 왔잖아요. 애는 작은 비명을 내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입술이 하얗게 질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하나뿐인 가능성이 있었어요. 딱 하나. 나는 끔찍하게 무서웠어요. 그녀는 다음날 앨런 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평저선이 다리 쪽으로 떠내려가고 물이 매 순간마다 차오르는 동안 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앨런 부인. 하지만 나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저선이 다리 기둥 중 하나에 충분히 가깝게 떠내려가서 내가 거기에 올라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둥은 그냥 오래된 나무줄기고 거기엔 많은 옹이와 잘린 가지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나도 내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배가 기둥 가까이 가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어요 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화려한 기도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내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평저선이 잠시 기둥에 부딪혔고 나는 스카프와 쇼를 어깨에 걸치고 큰 기적 같은 옹이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나는 그 미끄러운 오래된 기둥에 매달려 있었죠.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그건 아주 낭만적이지 않은 자세였지만 그 순간엔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당장 물에 빠져 죽을 뻔했으니까요. 나는 즉시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 다음에는 꽉 붙잡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육지로 돌아가려면 아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저선은 다리 아래로 떠내려갔고 그 다음 곧장 한가운데에서 가라앉았어요. 이미 아래쪽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루비, 제인, 디애나는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앤이 그것과 함께 가라앉았음에 틀림없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잠시 동안 그들은 시트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끔찍한 비극에 얼어붙은 것이었죠. 그러다 그들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며 숲속 언덕 위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고 큰 길을 건널 때조차 다리 쪽을 힐끗 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위태로운 발디딤을 붙들고 있던 애는 그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비명을 들었죠. 곧 구조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녀의 처지는 매우 불편했죠. 분이 지났고 불운한 백합 아가씨에게는 각각의 분이 1시간 같았어요.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요?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셋 다 기절해버린 건 아닐까요? 혹시 아무도 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혹시 너무 지치고 쥐가 나서 더는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되면 어떡하죠? 애는 아래의 사악한 초록 물속을 내려다보았어요. 길고 기름진 그림자가 흔들리며 어른거렸고 그녀는 떨었죠. 그녀의 상상력은 온갖 무시무시한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더는 팔과 손목의 통증을 견딜 수 없다고 느낀 바로 그때 길버트 블라이스가 하먼 앤드루스의 도리를 타고 다리 아래로 저어 내려왔어요. 길버트는 위를 올려다보았죠. 그러자 그의 큰 놀라움 속에 커다랗고 겁먹었지만 동시에 경멸스러운 회색 눈을 한 작은 하얀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앤 셜리, 도대체 어떻게 거기 올라간 거야? 그가 외쳤어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배를 기둥 가까이 붙인 뒤 손을 내밀었죠.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애는 길버트 블라이스의 손을 붙잡고 도리로 기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젖은 숄과 눅눅한 크레이프를 한아름 안고 흠뻑 젖어 화가 잔뜩 난 채로 배꼽물에 앉았죠. 이런 상황에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앤? 길버트가 노를 들며 물었어요. 우리는 일레인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앤은 차갑게 설명했어요. 구조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바지선, 아니 평저선을 타고 카멜롯으로 떠내려가야 했어요. 평저선이 새기 시작해서 나는 기둥 위로 올라갔고 아이들은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선착장까지 저를 노를 저어 데려다 주실 수 있겠어요? 길버트는 흔쾌히 노를 저어 선착장까지 갔고 애는 도움을 거부하며 민첩하게 땅 위로 뛰어올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거만하게 돌아서며 말했죠. 하지만 길버트도 배에서 뛰어내려 이제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앤, 그가 급히 말했어요. 있잖아, 우리 그냥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을까? 그때 내 머리 가지고 놀린 거 정말 미안해. 널 화나게 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장난이었어. 게다가 그게 벌써 오래된 일이잖아. 나는 지금 내 머리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우리 친구하자. 잠시 애는 망설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분노한 품위 아래에서 새로 깨어난 이상한 자각을 느꼈죠. 길버트의 헤이즐빛 눈에 담긴 반쯤 수줍고 반쯤 간절한 표정이 보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녀의 심장은 빠르고 이상한 박동을 했어요. 그러나 오래된 원한의 쓴맛이 금세 흔들리던 결심을 굳게 만들었죠. 이틀 전의 장면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히 떠올랐어요. 길버트는 그녀를 당근이라고 부르며 학교 전체 앞에서 그녀를 망신시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울 이 분노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길버트 블라이스를 싫어했어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 너와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길버트 블라이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좋아. 길버트는 볼이 붉어진 채로 노를 저으며 배로 뛰어올랐어요. 다시는 친구가 되자고 묻지 않을게, 앤 셜리. 그리고 상관도 안 해. 그는 빠르고 도전적인 노즐로 멀어졌고 앤은 단풍나무 아래 가파른 작은 양치기를 올라갔어요. 그녀는 머리를 높이 들었지만 이상한 후회감도 느꼈죠. 길버트에게 다르게 대답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요. 물론 그는 그녀를 심하게 모욕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애는 자리를 잡고 실컷 울면 한결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정말 많이 지쳐 있었고 공포와 몸을 구부린 채 매달렸던 반응이 몸에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길을 절반쯤 오르자 그녀는 광란에 가까운 상태로 연못으로 달려가는 제인과 디애나를 만났어요. 과수원 비탈에서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베리 부부는 모두 외출 중이었죠. 루비 길리스는 히스테리에 빠져 혼자 회복하도록 남겨졌고 제인과 디애나는 유령숲을 가로질러 시냇물을 건너 그린 게이블스로 달려갔어요. 거기서도 아무도 없었죠. 마릴 나는 카모디에 갔고 매튜는 뒤뜰에서 건초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 앤. 디애나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쓰러지듯 전자의 목에 안기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 앤, 우리는 내가 익사한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일레인이 되게 한 죄책감 때문에 살인자 같은 기분이었어. 루비는 히스테리에 빠졌어. 오, 앤, 어떻게 도망쳤어? 나는 기둥 위로 올라갔어요. 앤은 지친 듯 설명했어요.
그리고 길버트 블라이스가 앤드루스 씨의 도리를 타고 와서 나를 육지로 데려다 주었어요. 오, 앤, 정말 멋지다. 얼마나 낭만적인 일이야. 제이는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당연히 이 일 이후에는 그에게 말을 걸겠지. 당연히 안 해요. 앤은 잠시 예전의 기운을 되찾으며 번뜩였어요. 그리고 낭만적이라는 말은 다시 듣고 싶지 않아. 제인 앤드루스. 너무 놀랐겠지만, 얘들아,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운 없는 별 아래 태어난 게 틀림없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나 가장 친한 친구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내 아버지 평저선을 잃었고, 앞으로 연몰에서 노젓는 것도 허락받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앤의 예감은 보통 예감보다 더 신뢰할 만했죠.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 알려지자 베리와 커스버트 가정에는 큰 당혹감이 일었어요. 앤, 너는 언제쯤 정신 차릴 거니? 마릴라가 신음했어요. 오, 네, 마릴라, 이제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앤은 낙관적으로 대답했어요. 동쪽 지붕 아래 홀로 흐느끼며 울었던 덕분에 신경이 진정되고 평소의 쾌활함을 되찾았거든요. 이제 나는 정신 차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마릴라가 말했어요. 앤이 설명했어요. 오늘 새로운 귀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린 게이블스로 온 이후 나는 계속 실수를 했고, 각 실수는 나의 큰 결점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자수정 브로치 사건은 내 것이 아닌 일에 간섭하는 버릇을 고쳤고, 유령숲 실수는 상상력이 지나치게 날뛰는 걸 고쳤고, 연고 케이크 사건은 요리의 부주의를 고쳤어요. 머리 염색은 허영심을 고쳤죠. 이제 머리와 코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의 실수는 내가 너무 낭만적인 성향을 고치게 해줄 거예요. 나는 에보니아에서는 낭만적으로 살려 해도 소용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수백 년 전 탑이 있는 카멜롯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낭만을 이해하지 않아요. 마릴라, 당신도 곧 내 이 점에서 큰 발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마릴라는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구석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매튜는 마릴라가 나간 후 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모든 낭만을 버리지 마, 앤. 그는 수줍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있어도 돼. 너무 많지 않게. 하지만 조금은 남겨둬. 앤, 조금은 남겨둬.